2004년 여름 전라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제보자는 이 일이 20살이 되던 해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전했다. 모든 것은 친구들과 함께 떠난 평범한 여름 여행에서 비롯되었다. 주인공 민수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은 갓 대학에 입학한 동기였다. 매일같이 만나 당구를 치고 노래방에 가고 술을 마시며 20살의 해방감을 만끽하던 사이였다. 그들에게 여름방학은 그저 유흥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방학이 무르익자 찐통 같은 더위가 찾아왔다. 똑같은 일상에 지친 친구들 사이에서 물놀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던지고 싶은衝動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처음에는 바다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해수욕장은 20살 청춘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장소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바가지어 금, 끈적이는 소금물,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 신분. 이런 단점들이 하나둘씩 거론되자 여행의 방향은 점차 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철현이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자신의 본가가 산골이니 그곳으로 가서 놀자는 것이었다. 부모님도 곧 여행을 가셔서 집이 비를 예정이라는 말에 모두의 귀가 솔깃해졌다. 돈도 아끼고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이었다. 바다는 나중에 돈을 모아서 가기로 하고 친구들은 만장일치로 철현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계획이 정해지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4명의 친구들은 각자 짐을 쌌다. 1박 2일 예정이었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더 놀다 오자는 생각에 가방은 금세 두둑해졌다. 그들은 당시 20살도 빌릴 수 있었던 전 연령 렌터카를 이용했다. 은색 매그너스 승용차에 4명의 청춘과 잔뜩 부푼 기대감이 함께 실렸다. 차를 몰아 도착한 철현의 집은 정말 깊은 산골짜기에 있었다. 마을 자체가 산 하단부에 형성되어 있었고 집 앞으로는 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공기부터가 도시와는 달랐다. 친구들은 짐을 풀자마자 계곡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계곡의 수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가장 깊은 곳을 찾아 들어가 봐도 물은 허리춤에도 오지 않았다. 물놀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심에 실망감이 번졌다. 다이빙은커녕 수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민수가 투덜거리자 철현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철현은 걱정 말라며 친구들을 안심시켰다. 이 근처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어른들도 놀만한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믿고 일단 얕은 물에서 더위를 식히기로 했다. 물가에서 간단히 논 뒤 끓여 먹는 라면의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꿀맛 같은 식사와 시원한 산 공기에 취해 4사람은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오후 무료함을 느낀 친구들은 철현을 재촉했다. 그가 말한 기가 막힌 곳으로 당장 가보자는 것이었다. 만약 재미없으면 각오하라는 농담 섞인 협박과 함께였다. 그들은 계곡을 따라 산 밑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을길은 금세 끊겼고 계곡 옆으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다. 주변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변해갔다. 한참을 올라가던 철현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계곡에서 조금 멀어지는 숲이 더 우거진 쪽이었다.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고 묻자 철현은 산에는 이런 실계곡이 많다며 따라오라고만 했다. 그의 뒤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작은 실계곡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계곡물이 흘러들어 고인 제법 커다란 웅덩이가 눈앞에 펼쳐졌다. 웅덩이는 타원형에 가까웠고 지름이 20에서 30m는 좋게 되어 보였다. 생각보다 큰 규모에 친구들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제대로 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려니 망설여졌다. 바닥에 쌓인 나뭇잎과 흙 때문에 물 색깔이 검게 보였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다. 민수가 엉덩이가 깊냐고 묻자 철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제일 깊은 곳도 가슴에서 목 사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것이었다. 그 말에 안심한 친구들은 하나둘 물속으로 발을 들였다. 엉덩이 가장자리는 얕았지만 중심으로 갈수록 점차 깊어졌다. 한가운데 이르자 정말로 물이 목과 입술 사이까지 차올랐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딱 놀기 좋은 깊이였다. 4명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물장구를 치고 수영을 하고 옆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 다이빙을 하며 20살의 여름을 만끽했다. 본능적으로 가장 깊은 중심부는 피하며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움직였다.
그 누구도 그 웅덩이에 무언가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참을 놀던 철현이 수영 시합을 제안했다. 웅덩이 건너편에 있는 특정 나무를 딛고 돌아오는 간단한 규칙이었다. 패자가 술을 사기로 하고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다. 당시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무형 핸드폰에도 스톱워치 기능은 있었다. 3명이 시간을 재고 한 명씩 차례로 출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자는 민수였다. 그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건너편 나무를 찍고 돌아왔다.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기록을 바닥에 나뭇가지로 적어두었다. 두 번째는 철현이었다. 확실히 산골 출신이라 그런지 수영 실력이 남달랐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웅덩이로 왕복했고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세 번째 친구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 허우적거리며 겨우 완주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꼴찌가 유력해 보였다. 마지막 주자는 준석이었다. 그는 출발 신호와 함께 물속으로 잠수했다. 속도를 내기 위한 자명이었다. 친구들은 그가 수영을 꽤 배운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한참이 지나도 준석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물 색깔이 어두워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친구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30초, 40초. 지켜보는 입장에서 체감 시간은 훨씬 길었다. 장난이라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서서히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웅덩이 아래쪽, 즉 3m 아래 방향에서 갑자기 공기방울이 부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등골을 스쳤다. 친구들이 뛰어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공기방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그리고 웅덩이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비명보다 더 끔찍했다. 이건 분명 사고였다. 민수가 소리치며 가장 먼저 물로 뛰어들었고 소련과 다른 친구가 그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은 준석이 사라진 지점으로 헤엄쳐 갔다. 물속에 손을 넣어 미친 듯이 휘저으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차가운 물의 감촉만이 손에 느껴질 뿐이었다. 바로 그때 민수의 손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걸렸다. 준석이 입고 있던 티셔츠였다. 민수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위로 잡아당겼다. 축 늘어진 준석의 몸이 수면 위로 끌려 올라왔다. 친구들은 서둘러 그를 무트로 옮겼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다. 다행히 준석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었다. 인공호흡은 필요 없었다. 친구들은 그의 뺨을 때리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려 애썼다. 몇 분이 흐른 뒤 준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정신이 들자마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떨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친구들이 괜찮냐고, 발이 닿는 곳에서 왜 그랬냐고 묻자 준석은 울부짖었다. 아니야, 누가 날 당겼어. 분명히 나를 잡았단 말이야.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친구들은 그가 물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헛것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석의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산골의 해는 빨리 졌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어두워지는 산길을 따라 철현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철현의 집에서 준석은 낮의 경험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자명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몸 전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물에 뜨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힘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분명히 자신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렸다고 그는 주장했다. 물속이라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그 감각은 너무나 선명했다.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갔고 자신의 키보다 얕은 물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다고 했다. 숨을 참지 못하고 정신을 잃기 직전의 공포와 고통, 준석은 그 끔찍한 느낌을 설명하며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호느꼈다. 친구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준석은 악몽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여행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 있었다. 특히 준석은 물 근처에도 가려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여행을 끝내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렌트했던 매그너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즐거웠던 여행의 시작과는 너무나도 다른 씁쓸한 기원이었다.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고 이틀 정도가 지났다. 친구들은 다시 만났다. 다행히 준석도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한 듯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그날의 일은
그저 물놀이 중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혹은 준석의 착각으로 치부되며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약속 장소로 모이기 위해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전화를 받았지만 유독 준석만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먼저 만나서 놀면서도 틈틈이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듯 아무런 신호도 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을 한잔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신호가 갔다. 그리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준석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민수가 안부를 묻자 준석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많이 아프다는 말에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디 다쳤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물놀이를 갔다가 물을 잘못 먹어서. 어머니의 말은 민수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물놀이라니. 목욕탕도 못 갈 것 같다던 준석이 물놀이를 갔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민수는 되물었다. 어디로 물놀이를 갔느냐고?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준석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계곡에 갔다가 물에 빠졌고 한참 만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뇌 손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민수는 병원 위치와 병실을 확인하고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아무도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뭔가 잘못된 정보일 것이라고 모두가 부정했다. 그날 밤 그들은 예정대로 나이트클럽에 갔지만 아무도 제대로 놀지 못했다. 찜찜하고 불길한 기운이 그들을 내리눌렀다. 다음날 세 친구는 함께 준석의 병문안을 갔다. 일반 병실에 누워있는 준석은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이었다. 그런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려진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 친구들은 잠든 듯 누워있는 준석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힘내라는 말만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민수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다짜고짜 어디냐고 물으시더니 지금 있는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잠깐 어디 좀 같이 다녀오자며 용건을 밝히지 않았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기다리자 얼마 뒤 차를 몰고 나타나셨다. 차에 올라타 어디 가시냐고 묻자 아버지는 근처에 한 암자 이름을 댔다. 민수의 가족이 다니는 작은 절이었다. 그 암자의 스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출가하여 머무는 곳이었다. 그 스님이 급히 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암자에 도착해 스님께 인사를 드리자 그는 말없이 차를 내어주었다. 차를 타 마시자 스님은 아버지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방 안에는 민수와 스님 단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스님이 입을 열었다. 옷을 좀 벗어보거라. 당황한 민수가 이유를 묻자 스님은 그저 한번 벗어보라고만 했다. 민수는 마지못해 속옷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었다. 그러자 스님이 다가와 매서운 눈으로 민수의 온몸을 사사치 훑기 시작했다. 목부터 시작해 든 겨드랑이 그리고 점점 아래로 시선을 옮겼다. 스님의 시선과 손길이 민수의 왼쪽 복숭아뼈 근처에서 멈췄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민수가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스님 뭐가 있냐고 되묻자 스님은 다시 물었다. 누가 여기를 잡고 당기거나 하더냐? 그 질문에 민수의 머릿속에 계곡에서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최근 친구들과 겪었던 기이한 사건을 스님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그랬구나 하고는 옷을 다시 입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불러 잠시 밖에서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스님과 아버지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스님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스님은 민수의 가족을 위해 매년 연등을 달아주고 특히 촛불로 100일 기도를 드리는 진짜 연등을 켜주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스님이 불공을 드리러 법당에 갔을 때 다른 등은 모두 무사한데 유독 민수의 연등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등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툭까지 부러져 있었다. 불길한 징조였다. 스님은 그때부터 민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스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민수의 발목에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자국이라는 것이었다. 그 웅덩이에 있던 무언가가 준석을 끌어당길 때 사실은 민수도 함께 노렸다는 것이다. 그 손자국이 바로 그 증거였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것은 민수를 완전히 붙잡지 못했다에 연등이 대신 애군을 막아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준석이었다. 그것은 준석을 놓아주지 않았다.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그를 끝까지 따라와 결국 다시 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준석이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영혼이 여전히 그 차가운 물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끔찍한 말도 덧붙였다.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친구의 기이한 사고와 자신의 발목에 남았다는 보이지 않는 흔적. 모든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스님은 민수를 위해 애군을 쫓는 의식을 행해주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웅덩이나 외진 물가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계곡은 물론이고 사람이 없는 물가 근처에는 발도 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 여름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다. 병원에 있던 친구 준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보자는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건으로 인해 네 친구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었다고만 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끔찍했던 여름의 기억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여름철 흔히 만날 수 있는 계곡의 웅덩이, 그 시원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특히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여있는 물웅덩이는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장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 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그날 4명의 친구들이 마주한 것은 그저 물의 위험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되고 근원적인 무언가였을까? 그 웅덩이는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여름, 또 다른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을 조용히 기다리면서